깊은 밤 11시, 서재에는 스탠드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김민주는 널찍한 붉은색 나무 책상에 앉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회색 제도펜을 쥐고 건축도면 위에 마지막 선을 그리고 있었다. 불빛은 그의 깊은 옆모습에 옅은 그림자를 드리워 그를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는 이런 맘에 익숙해져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낯설게 차가웠고 그와 박서연은 이미 반년차. 책상 한쪽 구석에는 검은색 표지에 기록자의 망각록이라는 수첩이 놓여 있었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짧은 문구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째 날, 그는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고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37일째, 신용카드 명세서에 58,000원짜리 카메라 구매 내역이 있었다. 수취인은 이 포토 스튜디오. 92일째 공동계좌에서 5만 원이 인출되었다. 비고에는 대여금이라고 쓰여 있었고 나에게 알리지 않았다. 153일째, 그녀는 제주도로 간다고 했지만 최영수 탐정이 보내온 사진에는 그녀가 이지훈과 바닷가 펜션에 함께 있었다. 김민주는 망각록을 덮었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다만 실망감이 쌓여 마음이 죽어버린 듯했다. 반년 전 그 깊은 밤, 그는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박서연이 소파에 웅크려 앉아 휴대폰을 보며 눈이 쉬어지도록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다가자 그녀는 황급히 화면을 잠갔지만 화면에 스치듯 보인 자기야, 내일 우리 늘 가던 그곳에서 볼까? 라는 문장이 그의 시야에 박혔다. 라는 문장이 그의 시야에 박혔다. 그는 누구냐고 물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쪼잔해? 라고 쏘아붙였다. 박서연은 처음에는 화를 내며 김민준. 그가 대화 기록을 보자고 요구하자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뭘 봐? 나 이제 친구도 사귀지 말라는 거야? 김민준, 당신의 그 통제욕은 정말 숨막혀. 그날 밤 그들은 새벽 3시까지 싸웠고 결국 박서연은 베개를 안고 거실로 뛰쳐나가며 우리 둘 다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 라고 던져놓았다. 그 냉정이 반년 동안 이어졌고 그들은 각방을 쓰며 낯선 사람처럼 지냈다. 식탁에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다. 카톡에는 송금 기록과 오늘 저녁은 안 들어와라는 통보만이 남았다. 박서연의 SNS는 오히려 활발했다. 자주 올라오는 제주도 사진에는 항상 카메라를 든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그를 지훈 씨라고 불렀다. 이지훈, 자유사진작가. 박서연의 입으로는 재능 있는 소울메이트였다. 김민주는 한때 대화를 시도했다. 냉전 2달째 그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려 했다. 박서연은 2숟갈 뜨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김민준, 이런 형식적인 거 하지 마.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 당신이랑 부부놀이 할 기분 아니야. 그는 그녀의 차가운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침내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소중히 여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서재 문이 쾅 하고 열렸다. 김민준의 펜 끝이 멈칫했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박서연은 실크 잠옷을 입고 문간에 서 있었다. 긴 머리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도발과 억울함이 뒤섞인 듯한 고의적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녀가 그를 화날 때마다 이런 모습이었다. 김민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 지쳤어. 김민준은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불빛 아래 박서연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공격성을 띤 가공된 아름다움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저 낯설게 느껴질 뿐이었다. 뭐가 지쳤다는 거야? 그는 평온하게 물었다. 이 죽은 듯한 나날들이 지쳤고 당신의 미지근한 태도가 지쳤어. 박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가 이래도 부부라고 할 수 있어? 낯선 사람보다 못해. 김민주는 침묵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를 너무 잘 알았다. 이런 비난은 그저 서론일 뿐이었다. 과연 박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한마디 내뱉었다. 오늘 밤 나 지훈 씨랑 같이 잘 거야. 내 소원이야. 서지 않은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릴 만큼 고요했다. 김민준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았다. 박서연은 그가 즉시 폭발하지 않자 오히려 당황하여 한마디 더 독한 말을 덧붙였다. 만약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이혼해. 말을 마친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그가 타협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오만한 자세를 취했다. 그녀가 이혼을 입에 올릴 때마다 김민주는 항상 양보했다. 그녀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다. 결국 그녀는 박서연이었고 그가 3년 동안 쫓아다녀 결혼한 여자였으며 그의 어머니가 반대했음에도 그가 굳이 결혼하려 했던 여자였다. 그가 어떻게 정말 이혼을 할 수 있겠는가? 시간이 1분 1초 흘러갔다. 김민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키가 큰 그가 일어서자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박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발짝 물러섰다. 주와 한 글자 또렷하고 평온하게 아무런 동요도 없이 들려왔다. 박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김민주는 이미 책상을 돌아 침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고 멈추지 않았으며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당신 뭐라고 했어? 박서연은 침실 문까지 쫓아왔고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김민주는 옷장을 열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28인치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것은 그가 출장 갈 때 쓰던 것으로 반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는 가방을 열고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동작은 깔끔하고 질서정연했다. 셔츠는 한 장씩 평평하게 잡아넣었고 정장은 더스트백에 넣어 정리했으며 넥타이는 깔끔한 작을 롤로 말아 넣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어떤 작업을 완수하는 전문가처럼 집중되어 있었다. 이 집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는 것이 아니라 김민준, 박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무슨 뜻이야? 김민준은 여행 가방 지퍼를 잠그고 몸을 일으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옅었다. 너무나 옅어서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당신 이혼하고 싶다며? 그가 말했다. 내가 동의한다고. 박서연은 입을 벌렸지만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시나리오는 이렇지 않았다. 그는 화를 내야 했고 이지훈이 누구냐고 따져 물어야 했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가지 말라고 붙잡아야 했다. 그러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조건을 내세울 수 있었다. 이지훈과의 소울메이트 관계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재산에서 양보하거나. 그런데 그는 그저 평온하게 동의했다. 짐은 일단 일부만 가져갈게. 김민주는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했다. 나머지는 내일 비서에게 시켜서 가져오라고 할게. 어디가? 박서연은 그의 팔을 잡았다. 김민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정교한 네일을 했지만 지금은 힘을 주어 살짝 달리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팔을 빼냈다. 지난 반년 동안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 빌렸어. 그가 말했다. 원래는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잠시 거기서 지내면서 분위기를 바꿔볼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럴 필요는 없겠네. 박서연의 얼굴색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고 심지어 퇴로까지 찾아두었던 것이다. 김민준, 당신은 진작부터 이혼하고 싶었던 거지? 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물어보면 기세를 잃는 것이었다. 이혼 합의서는 변호사에게 준비하라고 할게. 김민주는 이미 현관에 도착해 구두를 신고 있었다. 결혼 전 재산은 각자 소유하고 공동재산은 균등하게 나누자. 당신이 인출한 5만 원은 돌려주는 걸 잊지 마. 당신 내 계좌를 뒤졌어? 박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김민주는 뒤돌아 그녀를 한번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실망, 피로, 그리고 마침내 해방된 듯한 희미한 안도감. 박서연.
그가 처음으로 이름과 성을 함께 불렀다. 지난 반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어. 그가 문을 열자 밤바람이 스며들어왔다. 안녕히 계세요. 문이 스르륵 닫히는 소리. 쿵 하는 작은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박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다리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신발장을 붙잡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그녀는 그저 그를 타협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에게 자신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 냉전 속에서 오이를 점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한 번도 정말 이혼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 김민주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배경 좋고 사업 성공했고 성격 차분하고 데리고 다니면 체면이 섰고 그녀에게 거의 100% 순종했다. 이런 남자를 이혼하고 어디 가서 찾겠는가.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지훈이 보낸 카톡이었다. 자기야, 얘기는 잘 됐어. 그 사람 화냈지. 박서연은 화면을 응시했다. 갑자기 그 이모티콘이 너무나 눈에 거슬렸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힘겹게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옷장 절반이 비어 있었다. 김민준이 자주 입던 정장 몇 벌이 사라졌고 넥타이 칸도 거의 비어 있었다. 그가 늘 쓰던 나무 향수병까지 가져갔다. 서재 안에는 그가 쓰던 노트북, 재료도구, 그리고 그녀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검은색 수첩까지 모두 사라졌다. 식탁 위에는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깔끔한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이혼 합의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내 결혼 전 재산이니 알아서 처분하십시오. 김민준. 박서연은 그 종이를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결혼 전 재산. 그 도심의 작은 오피스텔은 김민준이 프로포즈할 때 그녀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주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다. 이지훈이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어 했는데 그 오피스텔을 팔면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어떻게 알았지? 휴대폰이 또 진동했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이지훈이었다. 박서연은 화면에 뜨는 이름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즉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창밖의 밤은 풀 수 없는 잉크처럼 짙었다. 도시의 다른 한편 김민주는 트렁크에 여행 가방을 싣고 운전석에 앉았다. 그는 즉시 시동을 걸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암호화된 채팅방을 열었다. 채팅방에는 세 사람만이 있었다. 변호사, 그리고 최영수 탐정. 김민준이 타자를 쳤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몇 초 후 최영수가 답장했다. 알겠습니다. 이지훈 쪽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김민준은 잠시 멈칫하다 덧붙였다. 최근 그가 접촉한 중개인, 그리고 스튜디오 등록 진행 상황에 중점을 두세요. 접수했습니다. 김민준은 휴대폰을 끄고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 속 한때 집이라고 불렸던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한 번 쳐다보고는 평온하게 시선을 거두었다. 어떤 길은 끝에 다다르면 돌아가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뒤돌아볼 가치도 없었다. 새벽 3시 김민주는 새로 빌린 오피스텔의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창밖은 도시의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창 안쪽에는 아직 풀지 않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는 얼음물을 한 잔 쥐고 있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기운이 그를 맑게 유지해 주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는 제대로 잠든 날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불면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최영수가 보낸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김민준이 열자 수많은 사진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첫 번째 사진은 3달 전 박서연이 이지훈의 팔짱을 끼고 특급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눈이 휘어지도록 웃고 있었다. 그것은 김민준이 반년 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지난달 두 사람이 명품 매장에 있는 모습이었다. 박서연은 카드를 긁고 있었고 김민준이 보았던 그 쇼핑백 안에는 이지훈이 SNS에 올렸던 신형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가격은 38,000원. 세 번째 사진은 송금기로 캡처였다. 최영수는 명확하게 표시해두었다. 박서연의 개인 계좌에서 이지훈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5만 원이 송금되었다. 비고에는 계여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시점은 냉전 2달째. 김민준이 그녀와 대화하려 했던 바로 그때였다. 그때 그녀는 요즘 프로젝트가 급해서 회사 자금 회전이 어렵네요. 제가 5만 원을 넣었는데 다음 달에나 회수될 거예요. 라고 불평했었다. 그는 그때 그녀를 안쓰럽게 여겨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한테 유동 자금이 있는데. 라고 말했다. 박서연의 시선을 피하며 항상 당신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요. 라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5만 원은 프로젝트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이지훈에게 간 것이었다. 김민준이 화면을 넘기던 손가락이 멈칫했다. 그는 그날 밤 박서연이 모처럼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식탁에서 우리 회사 그 망할 프로젝트 발주처가 돈을 너무 안 줘요. 제가 5만 원을 넣었는데 다음 달에나 회수될 거예요. 라고 불평했던 것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그녀를 안쓰럽게 여겨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한테 유동 자금이 있는데. 라고 말했다. 박서연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항상 당신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5만 원은 프로젝트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이지훈에게 간 것이었다. 파일은 계속 아래로 이어졌다. 이지훈의 SNS 계정 캡처였다. 스스로를 자유사진작가라고 칭하는 이 남자의 SNS에는 박서연과의 합류 사진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의 애매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가장 최근 게시물은 어젯밤 10시 박서연이 서재에 들이닥쳐 단판을 찍기 2시간 전이었다. 사진 속 이지훈은 인플루언서 스타일의 여성 한 명을 팔짱 끼고 있었고 글에는 김주희 누나의 생일 선물 고마워요. 새로운 렌즈 드디어 손에 넣었네요. 라고 쓰여 있었다. 위치는 본신의 최고급 라운지 바였다. 김민준은 사진을 확대했던 이지훈의 손목에는 박서연이 지난달에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는 파일을 닫고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기록자의 망각록이라는 이름이 숨겨진 폴더가 있었다. 지난 반년 동안의 망각록 캡처본이 들어있었다. 89일째 그의 휴대폰 휴지통에서 삭제된 채팅 기록을 발견했다. 자기야, 너 정말 귀여워. 180일째 오늘 마지막 망각록은 오늘 밤 쓰여졌다. 단 3글자였다. 이제 가야지. 김민준은 갤러리를 닫고 최영수와의 채팅창을 열었다. 상대방이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김민준 변호사님, 지난 반년간의 추적 결과 박서연 씨와 이지훈 씨의 분류는 최소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훈 씨는 고정 수입이 없으며 주된 경제적 수입원은 박서연 씨입니다. 그리고 최영수가 잠시 멈칫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지훈 씨는 동시에 최소 3명의 여성과 애매한 관계를 유지한 3명의 여성과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서연 씨는 그저 그의 물고기 중 한 명이. 김민준이 답장했다. 증거는 모두 확보되었나요? 최영수가 답했다. 모두 공증 처리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송금 기록까지요. 또한 이지훈 씨가 최근 스튜디오 창업을 준비 중이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박서연 씨가 그의 주요 목표일 것입니다. 김민준은 이 메시지를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그렇구나. 반년 전 그가 애매한 채팅 기록을 발견했을 때 박서연은 히스테리컬하게 그를 불신하고 통제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때 정말 자신을 의심했었다. 혹시 자신이 너무 바빠서 그녀의 감정을 소홀히 한 건 아닌지.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반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는 그녀가 연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냉담한 태도로
그를 타협하게 만들면서 이지훈과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돈으로 내연남을 먹여 살리면서 그에게는 충분히 다정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심지어 생각했었다. 만약 그녀가 이 반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돌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자신은 용서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가장 잔인한 방식을 택했다. 내연남과 잠자리를 같이 하겠다는 말로 단판을 지으며 그의 마지막 존엄마저 짓밟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서연이 보낸 카톡이었다. 김민준, 무슨 뜻이야? 정말 나갔어? 내가 말하는데 나 장난 아니야. 오늘 밤 지훈 씨 우리 집에 있어. 당신 안 돌아오면 앞으로 영영 돌아오지 마. 김민주는 화면에 뜨는 메시지를 보며 서재 서랍 속에 있던 메모지들을 떠올렸다. 냉전 기간 동안 박서연은 그에 대한 불만을 메모지에 적어 그의 책상, 컴퓨터, 심지어 커피잔에까지 붙여놓곤 했다. 당신은 왜 항상 야근만 해? 내 친구 남편은 매일 출퇴근할 때 데려다 주는데 당신은? 기념일도 잊어버리는 당신.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그는 그 메모지들을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모두 서랍 속에 보관했다. 미련 때문이 아니라 이 결혼이 어떻게 한 걸음씩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여 부식된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김민주는 여행 가방 앞으로 가서 가장 아래층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반년 동안 그가 조용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가 있었다. 변호사의 명함에는 이혼 및 재산 분할 전문이라고 쓰여 있었다. 혼전 재산 공증 서류, 스튜디오 지분 구조에 대한 법률 문서, 그리고 날짜가 비어있는 이혼 합의서 한부. 그는 진작부터 준비해두었지만 그저 박서연이 스스로 마지막 가면을 벗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 역할을 해냈다. 창밖은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첫 햇살이 유리를 통해 들어와 김민준의 평온한 얼굴에 내려앉았다. 그는 서류 봉투를 정리하고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최 변호사님, 이제 시작해도 됩니다. 증거는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그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씻어내리며 지난 반년 동안 쌓였던 피로와 억압도 함께 씻어내려갔다. 몸을 닦으면서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았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맑고 깨끗한 시선만이 있었다. 알고 보니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요란한 단절이 아니라 어느 순간 문득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옷을 입은 김민주는 스스로 커피 한 잔을 내렸다. 오피스텔은 미리 계약해두었던 곳이었다. 심플한 인테리어, 남연이라 채광도 좋았고 그의 스튜디오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다. 그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밀린 업무 메일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고 더 나아질 것이었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어머니였다. 김민준이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너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다며? 서연이가 방금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야. 너 이혼한다며? 어머니. 김민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저 박서연 씨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전화 너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지난 반년 동안 너 집에 올 때마다 살이 빠져 있었잖아. 걔 혹시 다른 남자 생겼니? 김민주는 부정하지 않았다.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지난번에 너희 집에 갔을 때 쓰레기통에서 쇼핑 영수증을 봤어. 남자식이었는데 분명 너 주려고 산 건 아니었어. 너는 그 브랜드 안 좋아하잖아.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했어요. 뭘 처리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모처럼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엄마는 낡은 사람 아니야. 만약 결혼이 너에게 짐이 된다면 제때 손절해야지.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어. 그저 네가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랄 뿐이야. 그 박서연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김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반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부부 사이에 밤새는 싸움이 어디 있냐. 남자가 대범해야지 하고 조언했지만 오직 어머니만이 그의 고통을 꿰뚫어 보았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 바보 같은 자식아 고맙긴 뭐가 고마워? 어머니가 잠시 멈칫했다. 뭐 필요한 거 없어? 말해봐. 네 잔 이모 딸이 법원에서 일하는데 혹시 필요하면 당장은 괜찮아요. 최 변호사님이 워낙 전문가라서요. 그래, 그럼 반이 안 할게. 밥 잘 챙겨 먹고 주말에 집에 와. 엄마가 너한테 보양식 그려줄게. 전화를 끊은 김민주는 완전히 밝아진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박서연 쪽은 어떨까? 그는 최영수가 보낸 실시간 감시 캡처 사진을 열었다. 사진 속 박서연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을 들고 이리저리 전화를 걸고 있었다. 표정은 분노에서 당황으로 바뀌었고 마지막에는 만연자시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최 변호사님, 그녀가 당신이 정말 떠난 것을 알고 미친 듯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지우는 옆에서 그녀에게 오피스텔을 팔라고 재촉하고 있네요. 김민주는 사진을 닫고 답장하지 않았다. 이제 당황할 사람은 그가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정장을 정리한 뒤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넥타이를 정리했다. 거울 속 남자의 눈빛은 차분했고 슬픔도 기쁨도 없었다. 반년간의 냉전, 1년간의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김민주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어깨에 정확히 떨어졌다. 따뜻하고 밝았다. 아침 7시, 김민주는 이미 법률사무소의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떠오르는 아침 해가 비치고 실내에는 커피 향이 감돌았다. 최 변호사가 금태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 한 부를 김민준 앞으로 밀어놓았다. 김민준 변호사님, 어젯밤에 보내주신 자료는 제가 밤새 검토했습니다. 김민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종이 가장자리를 쓸어보았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최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박서연 씨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적 배신을 넘어섭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영수가 보낸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김민준이 열자 동공이 살짝 수축했다. 첫 번째 첨부 파일은 채팅 기록 캡처였다. 박서연과 부동산 중개인의 대화였다. 시간은 3일 전, 즉 그녀가 단판을 짓기 전날이었다. 중개인 박서연 씨. 그 작은 오피스텔 위치가 정말 좋아서 8억 원에 내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관심 있는 손님도 있습니다. 박서연, 빨리 집 보여주는 일정 잡아주세요. 제가 돈이 급해서요. 중개인,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박서연 씨와 김민준 씨의 두 분이셔서 명의 이전하려면 김민준 씨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박서연,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일단 내놓아 주세요. 김민준의 손가락이 꽉 쥐어졌다. 그 작은 오피스텔은 그가 결혼 전에 현금으로 사서 선물한 것이었다. 등기부등본에 박서연의 이름이 추가된 것은 그가 당시 결혼에 대한 성의를 보인 것이었다. 이제 그 성의가 그녀의 계산된 꼼수의 도구가 되었다. 최 변호사님, 김민주는 휴대폰을 밀어주었다. 이것 좀 보세요. 최 변호사는 죄 깊게 읽어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것은 혼전 재산입니다. 비록 명의가 추가되었지만 김민준 변호사님께는 완전한 출자 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칫했다. 만약 상대방이 김민준 변호사님 모르게 어떤 수단을 통해 명의 이전을 완료했다면 나중에 되찾는 것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냉전 3달째 그는 이미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은행 금고로 옮겨두었다.
그때는 그저 무의식적인 방비였는데 실제로 쓸모가 있게 되었다. 최 변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서류를 펼쳤다. 이것도 좀 보시죠. 그것은 스튜디오의 지분 증명서 사본이었다. 김민주는 단번에 자신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의 지분 문서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사본 가장자리에는 접힌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몰래 복사한 후 급하게 제자리에 넣어둔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언제... 김민주는 말을 하다 갑자기 지난주 수요일을 떠올렸다. 그날 그는 급하게 서류를 가지러 집에 돌아갔다가 박서연이 서재에서 무언가를 뒤적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녀는 당황하며 립스틱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회의에 급히 가야 했기에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립스틱은 아마 핑계였을 것이다. 그녀는 지분 분할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최 변호사는 뒤로 카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것은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낸 정보입니다. 박서연 씨가 지난주에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주로 결혼 중 지분 가치 상승분 분할 방법, 한쪽이 회사 창업자의 경우 이혼 시 지분 처리 방법 등을 물었습니다. 반년간의 냉전, 그는 박서연이 그저 철없는 행동을 하고 새로운 감정에 휩쓸려 분별력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보니 그녀는 너무나도 냉정하게 이 결혼에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뭘 물었습니까? 김민준이 물었다. 공동예금 계좌의 제한도 한쪽이 외도했을 때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최 변호사가 잠시 멈칫했다. 상대방의 냉담한 태도를 어떻게 증명하여 이혼 소송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물었습니다. 김민주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고 오직 사무치는 차가움만 있었다. 알고 보니 지난 반년간의 냉전은 그녀의 눈에 감정이 아니라 이혼을 위한 밑작업이자 협상 카드였던 것이다. 그녀는 고의로 그를 자극하고 냉대하며 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제기하면 그에게 냉담한 태도와 가정 소홀을 핑계로 역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참으로 교묘한 후퇴를 가장한 전진이었다. 최 변호사님, 김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최 변호사가 손가락을 세웠다. 첫째, 모든 공동계좌를 즉시 동결하여 추가적인 재산 이전을 막습니다. 둘째,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그 오피스텔에 김민준 변호사님 본인 없이 어떤 수속도 진행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셋째, 그가 위임장 한부를 밀어주었다. 저에게 정식으로 이혼 소송 절차를 시작할 권한을 위임해 주십시오. 김민준은 펜을 받아 위임장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한 획 한 획이 망설임 없이 깔끔하고 단호했다. 서명을 마친 그는 휴대폰을 꺼내 최영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1. 오피스텔 매매 진행 상황. 2. 이지훈이 최근 접촉한 사람들, 특히 돈과 관련된 인물들의 중점을 두어 계속 주시하세요. 최영수가 답했다. 알겠습니다. 또한 방금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지훈 씨가 어제 스튜디오 부지를 보러 갔는데 연임대료가 1억 5천만 원이고 보증금 3개월치에 월세 1개월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집주인에게 다음 주에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다음 주에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박서연의 오피스텔 계획이 이지훈에게는 이미 기정사실이었던 모양이군. 계속 주시하세요. 그가 답장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김민주는 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만약 그녀가 이혼 기간 동안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악의적인 재산 이전으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반환을 명령할 수 있으며 최종 재산 분할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김민준 변호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증거로 볼 때 박서연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유는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김민준이 일어서서 정장을 정리했다. 저한테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는 창가로 가서 아래로 흐르는 차량들을 바라보았다. 반년 전 박서연의 매도를 알았을 때 그는 밤새 고통에 몸부림쳤다. 6년간의 결혼 생활이 어째서 1년도 채 되지 않은 남자에게 밀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깨달았다. 결혼 생활이 새로운 감정에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배우자의 포용을 나약함으로, 결혼의 약속을 퇴로로, 타인의 진심을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여겼다. 다행히 그는 깨어났다. 그럼 미자료는요? 최 변호사가 물었다.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 5만 원은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였다. 하지만 미자료는 언급하고 싶지 않았다. 관용 때문이 아니라 경멸 때문이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실패한 결혼 생활의 값에 매기는 것을 경멸했다. 그의 존엄, 그의 시간, 그리고 6년 동안 바친 그의 감정은 결코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김민주는 서류 가방을 들었다. 저는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자 햇살이 좋았다. 김민주는 차에 앉아 즉시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진으로 넘어갔다. 거기에는 6년 전 결혼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사진 속 박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녀 옆에 서서 부드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진심으로 그들이 평생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다. 김민주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다. 삭제 확인. 그 순간 예상했던 가슴의 통지는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정리된 듯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두자.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되찾아야 할 것을 되찾은 뒤 뒤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고객님의 8810 계좌 동결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민주는 휴대폰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 속 법률사무소 간판은 점점 멀어져 갔다. 앞에는 넓은 도로가 펼쳐져 있었고 아침 햇살이 도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박서연이 지금쯤 미친 듯이 그에게 연락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계좌가 동결된 것을 알고는 화를 내며 다음 수단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단판을 지은 그 순간부터, 그가 밤새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들 사이에는 법적 절차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감정은 이미 그 반년남의 냉전 속에서, 그녀의 계산과 배신 속에서, 그녀의 계산과 배신 속에서, 그리고 그녀가 나 내연남이랑 같이 잘 거야. 나 내연남이랑 같이 잘 거야. 김민주는 차 안에 오디오를 켰다.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래, 그는 분명 편안하게 살 것이다. 지난 6년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차는 큰 길로 접어들어 스튜디오 방향으로 향했다. 그리고 도시의 다른 한편, 박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은행에서 온 계좌 동결 메시지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번에는 김민준이 정말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게임에서 그녀는 처음부터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새벽 1시, 박서연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입가에는 여전히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지훈에게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다.
만약 김민준이 집에 있었다면 거실 창문으로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심지어 이지훈에게 차 안에서 길고 열정적인 키스를 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서연 씨, 내일 바로 중개인 만나서 계약할게요. 이지훈이 그녀를 놓아줄 때 그의 눈은 놀랄 만큼 빛나고 있었다. 오피스텔 팔리면 제 스튜디오 바로 오픈할 수 있어요. 그때 서연 씨가 사장님이 되는 거죠. 박서연은 앙칼치게 웃으며 그를 밀쳤다. 뭘 그렇게 급해.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안 급할 수 있겠어요? 이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리들의 미래잖아요. 미래? 박서연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곧바로 그 감정을 눌러버렸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하이힐이 바닥을 밟으며 또렷한 소리를 냈다. 국도의 센서등이 소리에 맞춰 켜지며 그녀가 공들여 고친 화장을 비추었다. 사실 그녀는 이지훈과 정말 밤을 보낼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결국 양보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는 비록 냉담했지만 한 번도 이혼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심지어 그녀가 선을 넘으려 시험할 때도 그는 그저 침묵하며 돌아서곤 했다. 박서연은 그를 너무 잘 알았다. 김민준은 정이 많고 의리를 중시하며 번거로운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6년간의 결혼 생활, 공동의 사회적 관계, 양가 부모의 기대, 이런 것들이 그를 붙잡고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헛들이 그를 붙잡고 있을 것이라고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렸다. 박서연이 문을 열었을 때 얼굴의 미소는 미처 거두지도 못하고 입가에 얼어붙었다.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벽의 스위치를 더듬어 눌렀다. 딸깍 소리와 함께 불이 켜졌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TV 장식장 위에 있던 김민준이 늘 보던 건축 잡지가 사라졌다. 콘센트 옆에 있던 그의 전용 지풀은 도자기 찻잔도 없어졌다. 현관에는 그가 자주 신던 회색 슬리퍼가 신발장 안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는데 마치 아무도 신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박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거실로 들어가 모든 구석을 훑었다. 책장에는 빈 공간이 있었다. 그곳은 김민준의 전문 서적들이 있던 자리였다. 식탁 옆 선반에는 그가 매일 아침 사용하던 커피 머신도 사라졌다. 김민준. 그녀가 소리쳤다.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유난히 낯설게 울렸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박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재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제도판 삼각자, 쌓여있던 도면, 심지어 그가 가장 아끼던 몽블랑 만년필까지 모두 사라졌다. 서랍을 열지 않은 텅 비어 있었다. 찢어진 종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책상 한쪽에 그 기록자의 만각록만이 원래 자리에 놓여 있었다. 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자 어제의 날짜가 쓰여 있었다. 김민준은 그의 깔끔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어 놓았다. 냉전 183일째. 그녀가 오늘 밤 내한남과 함께 잘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여기서 끝내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끝내다. 네 글자가 네 개의 바늘처럼 박서연의 눈에 깊숙이 박혔다. 그녀는 수첩을 쾅 닫고 몸을 돌려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이제는 김민준의 침실이라고 불러야 할 곳이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들은 각방을 써왔다.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박서연이 문을 밀고 불을 켰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침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는 모두 새하얀색이었고 한치의 구김도 없이 평평했다. 옷장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안은 텅 비어 옷걸이조차 몇 개 남아있지 않았다. 화장대에는 김민준이 늘 쓰던 스킨, 시계, 여벌 안경까지 모두 사라졌다. 방 전체가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했다. 오직 공기 중에 희미한 나무 향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김민준의 채취였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향.
한때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던 그 향이 지금은 오직 공포만을 안겨주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박서연은 중얼거렸다. 다리가 풀려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비틀거리며 거실로 달려갔다. 식탁 위를 훑어보았다. 유리컵으로 눌러져 식탁 한가운데에 단정하게 놓여있는 A사 용지 한 장을 발견했다. 박서연은 달려가 그 종이를 움켜쥐었다. 종이에는 짧은 세 줄의 글만 쓰여 있었다. 김민준의 글씨체였다. 깔끔하고 냉정했으며 어떤 감정의 기복도 없었다. 각자 잘 지내십시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낙관에는 그의 휘갈겨 쓴 서명이 있었다. 김민준. 박서연은 그 종이를 움켜쥐었다. 힘을 주어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종이 위에 글자 하나하나가 얼음 송곳처럼 그녀의 마음에 깊숙이 박혔다. 그녀는 항상 김민준이 자신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냉전이 결국 그의 타협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야 비로소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를 속여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민준, 이 나쁜 놈. 그녀는 종이를 구겨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억울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김민준을 이렇게 잃는 것이 억울했다. 자신에게 100% 순종하고 풍요로운 삶을 줄 수 있었던 그 남자를 잃는 것이 억울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지훈이 보낸 카톡이었다. 자기야, 집에 잘 들어갔어. 일찍 쉬어. 내일 우리 같이 중개인 쪽으로 가자. 메시지를 본 박서연의 감정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지훈의 가문이 설에 얼마나 의지했었는지, 지금은 그의 위선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그녀가 어떻게 오늘날 여기까지 왔겠는가? 만약 그가 그녀를 부추기지 않았다면 김민준은 아마 예전처럼 그녀를 포용했을 것이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소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이지훈, 다 당신 때문이야. 김민준이 떠났어. 그 사람 정말 나랑 이혼한대. 전화 너머의 이지훈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얼버무렸다. 떠나면 떠나는 거지 뭘. 이혼이 뭐가 무섭다고? 오피스텔 팔아서 우리 같이 스튜디오 차리고 더 좋은 날들을 보내면 되지. 더 좋은 날들? 박서연은 냉소를 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김민준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없어. 그 오피스텔, 그거 결혼 전 재산이래. 그 사람이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서 나 아예 팔 수도 없어. 뭐라고? 이지훈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다. 당신 등기부등본에 당신 이름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못 팔아? 박서연, 당신 나 가지고 노는 거야? 내가 당신을 가지고 놀아? 박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올 줄은. 그 사람은 이미 이혼 합의서까지 다 준비해 놨었어. 쓸모없는 년. 이지훈이 욕설을 퍼부었다. 남자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면서 무슨 스튜디오 사장님이야? 내가 말하는데 만약 오피스텔 못 팔면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말을 마친 이지훈은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통화 종료음을 들으며 박서연은 바닥에 앉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이지훈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그는 결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가 그에게 가져다줄 이익만을 사랑했을 뿐이었다. 일단 그녀가 이혼 가치를 잃으면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버릴 것이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좋은 점들을 떠올렸다. 그가 3년 동안 자신을 쫓아다녔고 아무리 지나친 요구라도 최선을 다해 들어주려 했던 것. 자신이 아플 때 밤새 침대 옆을 지키며 정성껏 반호해 주었던 것. 자신을 놀라게 해주려고 반년 전부터 기념일 선물을 준비했던 것. 심지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다 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 한때 그녀가 무시했던 그 모든 사소한 세부 사항들이 지금은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그녀는 후회했다. 정말 후회했다. 새로운 감정에 휩쓸려 분별력을 잃지 말았어야 했다.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었던 그 남자를 배신하지 말았어야 했다. 박서연은 일어서서 미친 듯이 방 안에서 김민준의 연락처를 찾았다. 그에게 전화해서 사과하고 싶었고 돌아와 달라고 빌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곳을 뒤져도 그의 전화번호를 찾을 수 없었다. 카톡으로 연락하려 했지만 이미 차단된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서연은 김민준의 스튜디오 앞으로 찾아갔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정중하게 그녀를 막았다. 박서연 씨, 김민준 대표님께서 박서연 씨는 만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를 만나야 해요. 그에게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박서연이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박서연 씨. 저는 대표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태도는 여전히 단호했다. 박서연은 스튜디오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김민준을 기다리지 못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차가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달려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수행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차창이 천천히 내려갔다. 김민준의 옆모습은 밤의 어둠 속에서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박서연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그리고 차는 망설이 멀어져 갔다. 박서연은 차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마침내 절망에 빠져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민준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박서연은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러 오라는 통보였다. 합의서의 조항들은 명확했다. 혼전 재산은 각자 소유하고 공동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한다. 그러나 박서연의 악의적인 재산 이전 행위로 인해 김민준에게 5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박서연은 김민준의 스튜디오 지분 분할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양측은 자녀가 없고 다른 분쟁도 없다. 박서연은 합의서를 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에 서명했다. 이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혼 절차가 완료된 날, 박서연은 구청을 나서면서 세상 전체가 회색으로 변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지훈에게 그들 사이가 아직도 유효한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이지훈의 건물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이지훈이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의 손목에는 익숙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박서연의 마음은 완전히 죽었다. 그녀는 다가가 묻지 않고 그저 말없이 돌아서서 떠났다. 나중에 박서연은 한때 집이라고 불렸던 오피스텔을 떠났다. 그녀는 평범한 직업을 구하고 작은 원룸을 빌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풍요로운 생활도 감원이설을 하는 내연남도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었던 그 남자도 없었다. 그녀는 가끔 SNS에서 김민준의 소식을 보곤 했다. 그가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공유한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 김민준은 활기찬 모습이었고 옆에는 온화하고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고 눈빛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듣자 하니 그 여성은 김민준의 어머니가 소개해준 분으로 그녀 또한 건축가이며 그와 뜻이 맞는다고 했다. 박서연은 사진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질투는 없었다. 오직 깊은 죄책감과 축복만이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속한 행복을 찾기를 축복했고 자신의 과거에 어리석음과 이기심에게 후회했다. 그리고 이지훈은 결국 스튜디오를 차리지 못했다. 최영수가 그가 다른 여성들을 사기친 증거를 수집했고 그에게 속았던 여성들이 연합하여 그를 고소했다. 이지훈은 사기죄로 징역을 살게 되었다. 1년 후 박서연은 한 업계 교류회에서 우연히 김민준을 만났다.
그의 옆에는 그 온화한 여성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김민준도 그녀를 보았다.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눈빛은 평온했고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박서연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말없이 돌아서서 떠났다. 그녀는 그들 사이가 이미 낯선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조류회장은 나서자 햇살이 박서연의 몸에 쏟아졌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마음속의 먹구름이 많이 거친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실수를 직시하는 법을 배웠다. 비록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노력하면 살아간다면 미래는 분명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김민주는 박서연이 돌아서 떠난 후 옆에 있던 여성이 나지막이 물었다. 저분은 누구세요? 김민주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눈앞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다. 햇살은 좋았고 바람은 잔잔했다. 김민준과 박서연에게 있어 그들의 인생은 이미 새로운 장을 펼쳤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실수와 상처를 겪은 후 성장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졌던 빚을 갚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뿐이었다.